군축 협상을 시도하는 그런 양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평화체제는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협상을 되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90년대 후반에 사자회담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평화체제는 종전선언하고도 이제 한 패키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체제 인정을 하고 서로 불가침하고 군축을 하면서 실력구축을 하자라는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평화체제는 그렇지만 성격상 약간의 분단이 계속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중도 증인 형식으로 참여하고 대부분 주변 국가들이 현상 유지를 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평화체제를 합의가 된다면 이것이 통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도적인 성격이다라는 것을 조금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 예고될 때 평화체제 협상에 있어서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 간 평화협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미국은 비핵화가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북한은 오히려 평화체제, 안전보장이 먼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중국은 쌍계 병행으로 알려져 있는 두 개를 동시에 논의하자라는 걸로 있는데, 아직 북미 간의 그런 입장 차이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문제가 과거와 좀 차이가 되는 부분이요. 제재입니다. 제재. 유엔 제재. 제가 있을 때 제가 2014년 18년까지 있었는데요. 4년간 총 11개 결의 중에 2016년 이후에 5개 결의가 추가가 됐는데, 개수는 반보다 안 되지만 이것이 거의 99%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 좀 특이한 점은요, 톡다운식 정상회담이 남북 3번, 북미 2번, 북중 5번, 북러 1번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그거는 과거에 없었던 최단 양상입니다. 톱다운식 정상회담의 장점은 안전과 또 이런 분쟁, 이런 컨플릭트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북미도 여러 차례 서로 간에 신뢰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북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세이프티 네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관심은 대사님, 핵무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가는 과정에 있어서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보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별히 핵탄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공적을 결과를 가져왔다면, 최근에는 소위 그 딜리버리 민스 운반 수단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도를 보셨지만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은닉성, 불예측성, 다양한 사거리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은닉성은 무한궤도나 또는 그런 바퀴가 달린 이동식을 통해서 급작스러운 발사를 가능케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고체 연료를 이용하는 겁니다. 특히 ICBM으로 미국 본토를 도달하는 사거리를 가지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 이제 SLBM과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많이 발사했는데, 제가 그 유엔에 있을 때도 SLBM은 특히 물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그 다음 폭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SLBM을 가지고 있는 기술 가진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무기입니다. 대사님, 2014년에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화가 되면서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국제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사님, 목소리가 약간 끊기는 경향이 있는데 목소리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마이크가 잘 안 잡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가까이 대시면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을 좀 말씀드리면요. 단계적인 또 동시적인 병행적인 협상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서로 등가성, 상응 조치가 뭐냐, 이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하노이 때 결렬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서로 간의 셈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은 영변과 2016년 이후에 있었던 유엔의 5가지 제재 결의 해제를 맞바꾸자라고 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등가성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변은 전체 핵 시설, 핵 프로그램 중에 미국의 판단으로는 한 10%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5개 제재 결의는 제재 중에서 거의 한 15% 이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서로 등가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결렬이 됐습니다. 지금 북한은 제재 완화가 필요한데요. 여러 가지 경제 또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렇지만 핵 보유와 제재 완화를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병진 노선에 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여정 담화에서도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하에서 대화를 할 수 있다. 결국 이제 핵군축 협상을 하자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코로나 최근 사태가 북한에 줄 영향 한번 잠깐 보면요. 지금 여러 가지 도발로 양보를 받으려고 했던 그런 셈법이 효과가 잘 나지 않는 것이고요. 오히려 코로나 사태로 김정은 위원장의 원신의 폭이 제약이 되고 지난 수주간에 잠적한 것은 감염이 우려돼서 대피했다라는 그 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교역과 이동 통제로 국경 밀수 등 제재를 우회하려고 하는 시도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단거리 미사일 같은 큰 도발을 했을 때 국제사회의 비난을 일부에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쉽게 이런 것을 시도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대선에서도 지금 코로나 문제와 국내 문제, 중국 문제 등이 있어서 핵 문제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격한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떤 딜 브레이크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미국 조야에서는 또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지난번 오토 원비어 사건으로 굉장히 북한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크기 때문에 의회의 어떤 주고받는 협상을 허용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북한 도발이 우리 왜 한반도 주변에서 굉장히 이렇게 단거리에 여러 가지 발사를 많이 했었죠. 특징은 한반도 주변을 도달하는 한 400km, 500km 내외에 발사를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은닉성이 좋고 무한궤도와 이동식 발사대, 그리고 유도성 정밀화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사포동을 하는데 이렇게 도발하는 것은 우리 한국과 또 주한미군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서 미사일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는 넣지 않고 다른 계속해서 정밀화, 이 미세화를 이제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코로나는 저는 북한한테도 하나의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이제는 기술, 제도, 또 거버넌스, 개방성, 또 인적 자원, 재원 등 이런 모든 의미 있는 리소스가 없을 때 국제사회의 논의에 참여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거나 상호 교류가 굉장히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북한의 어떤 고립을 계속 좀 심화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북아 정세를 잠깐 보면요. 지금 미중이 각축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안보 무역에다가 최근에 코로나 책임 문제가 좀 추가됐죠. 그리고 러일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지금 냉전적 진영 논리가 여전히 잔존을 하고 있으나 조금 약화되는 기세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러 러일 중인도 비교적 우호 관계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지만 내심은 다르지만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일 간의 영내 라이벌리가 저는 장기적인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은 보통국가와 헌법 개정 그리고 안보리 상임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대해서 반대하며 아시아,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헤제모닉 파워로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경쟁도 협력적 요소가 공존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거를 에이시안 패러독스라는 표현을 합니다. 당분간은 북핵 문제, 그 다음에 북한 문제가 영내 주요 안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러시아와 일본도 호시탐탐 한반도 문제 논의에 더 참여를 확대하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평화체제 문제나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세는 결국 안보, 무역, 투자, 에너지, 환경, 질병, 인적 교류, 문화관광 등 모든 문제가 포괄적이고 또 서로 복합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를 보면요. 우리로서는 뭐 한미동맹이 가치나 신뢰나 공동이익이나 글로벌 어젠다를 다룬다는 면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활적인 상황이고요. 한중 관계는 저는 우리가 굉장히 실질 관계를 중시하면서 한국과 중국이 모두 서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 굉장히 비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중국은 북한에 경도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실제적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중 교육의 총액이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의 양자 교육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이 그런 실질 관계를 잘 구현해 줍니다. 중국은 한미일이 동맹 차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시전략적 세력 균형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평화적 자주적 통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최근에 변화되지 않느냐, 북한을 라이어빌리티, 이런 부담으로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들이 조금씩 더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버퍼존 인식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일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강제징용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 또 한일 안보 협력의 문제를 다 다루고 있는데 압류자산의 현찰화 문제가 있고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를 또 일본의 통상제재 문제 어려운 것들이 산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러 관계는 신장 정책을 통해서 기회와 또 어려움을 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한러 관계를 회복하고 더 강화할 것인가가 큰 숙제입니다. 북중 관계는 조경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이 여전히 유효는 한데 많이 좀 이완돼 있는 상황입니다. 북일 간에는 납치 문제가 있지만 아베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 번도 이루어지 못한 북일 정상회담을 내심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중러는 대미 공조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코로나 사태 대응에서 미국의 도미넌트한 그런 파워가 되는 것을 견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중일 간에는 라이벌리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협력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관계 아무래도 뭐 미국에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간단하게 보면요. 중국의 굴기와 미국의 대응, 라이즈 카운트가 기본 컨셉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중은 북핵 문제, 또 한반도 문제를 글로벌 전략 구도화에서 바라봅니다. 이 글로벌한 파워 때문에 이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은 우월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 또 동아시아 외교를 중시하고요. 중국은 늘 관점이 세력 균형입니다. 그래서 힘의 상관관계, 질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사드 문제도 그런 이론이었죠. 또한 중국은 1대1로를 통해서 이 유라시아 전체를 엮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신형 대국 관계, 또 중국몽, 중국 제조 2025로
영향력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차이나, 또 홍콩의 약간의 국내화, 그리고 한반도 안정을 가는 국호존의 인식,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미국은 여기에 대항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소위 해칭을 하는 구상을 하고 있고요. 투키디데스의 함정, 패권 안정론과 같이 그런 이 1인자, 2인자 간의 그런 패권적인 그런 것들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지금 코로나 사태하고 얽혀서 더 이제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의 책임 소재를 가지고 미중이 굉장히 첨예하게 어떤 분들은 신냉전까지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단순한 질병 차원이 아닌 글로벌 패권 게임까지 연결된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왜 붙이지? 누가 했나? 네, 거기 미국의 대중 시각을 조금 더 다시 보면요. 국제무역 금융 질서를 무시하고 불법이나 부당한 방법에 의해서 미국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는 용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트럼프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불공정 비용을 불시정하면 고액 관세 부과 등 대중 제재와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고요. 특별히 한 5가지 미국이 관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중국 투자 시에 과도한 기술 이전 요구를 중단해라. 그다음에 해킹에 의한 미국 기술 절취를 중단해라. 지적재산권 불법 국채를 그만두어라. 그리고 국가보조금을 주는 걸로 해서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라. 환율 조작 왜곡을 중단하라. 그리고 하웨이 사태도 미국의 기술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계속적인 조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이 아무래도 통일세면하기 때문에 제가 유엔 파석대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문제가 유엔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저는 이 문제가 여전히 뭐 현재 진행형이라고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45년 우리가 해방 이후에 그 통일 정부를 원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졌었죠. 그래서 한 2년 뒤에 유엔 총회는 코리안 인디펜던스, 코리안 독립 문제라는 제목으로 결의를 내게 됩니다. 그중에 이제 핵심 사항이 이제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8년 그 다음에 5월까지 자유총선거를 통해서 하나의 코리아 정부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서 어떤 국가도 이런 독립과 그 주권의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98년 8월과 9월에 걸쳐서 ROK와 DPRK라는 것이 각각 다른 정부로 세워지게 되죠. 48년 12월에 총회 결의는 그 1년 전에 했던 결의를 이어받아서 추가 결의를 하는데요. 총회가 한반도 남쪽에서만 유권자들의 자유의사가 유일하게 표출되어 대한민국을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6.25 이후에 54년부터 75년까지 매년 유엔 총회는 코리안 퀘스천이라고 하는 한국 문제라는 제목으로 매년 결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제가 썼지만 맨 밑에 이제 핵심 요지는 뭐냐면요. 한민족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평화 통일 목표 달성을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적 코리아 설립이 유엔의 목표다라는 그런 결의를 매년 75년까지 합니다. 75년부터 91년까지 공백이 있었지만 91년도에 남북이 유엔에 들어가죠. 그 신규 회원국 가입 문제는 한국이가 담당하는데요. 그 당시 안보리의
결의 내용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남북 동포와 정부의 가입 열망이 조화롭게 이루어졌다. harmoniously coincident 이렇게도 있고요. 그것이 안보리가 한반도 양측의 UN 가입 동시 결정을 하는 이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이 두 개의 별도의 국가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굳이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지만 91년도 UN 가입을 통해서도 UN의 인식은 어떤 남과 북은 좀 특별한 관계다, 특별한 회원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both parts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또 나중에 합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암시한 부분입니다. 네, 그 뒤에 지금 최근에 UN에서 이루어진 한반도에 관한 총회 결의는요, 2000년과 2007년에 그 각각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상회담 그 선언문, 남북 선언문을 남북이 유엔에서 공동대안에서 거의 각각 한 140개 이상의 참여국들 공동 발의를 해서 네, 합의했습니다. 내용은 두 개 다 비슷한데요. 네, 거기 보면은 평화 통일에 대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 통일이 한반도 동북아의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통일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요청한다. 이렇게 해서 통일에 대한 염원을 계속해서 담아놓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유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 자결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이 의미는 셀프 디터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민족도 외부의 간섭 없이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유엔 헌장 1조는 민족 자결의 원칙을 존중한다라고 가장 1조에 쓰고 있습니다. 민족이라고 할 때는 people이라고 그러는데요. 네이션은 국가를 의미하고요. 이거는 구성원 간 민족적 유대감을 갖는 언어적, 혈연적, 문화적, 종교적, 경제적 인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 한민족 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거는 주권 독립국가로 수립할 권리, 이걸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거나 또는 독립이 되는 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국가와 통합할 권리, 이거는 동서독의 통일을 우리가 연구를 했죠. 다른 정치 체제로 변경할 권리,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민족 자결권은 강인 규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듀스포겐스라고 여러 가지 침략, 폭탄, 학살, 반인도 범죄와 같은 핵심 인권의 하나로 인식되는 국제법의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독일의 경우도 동소독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내독 간의 특수관계로 규정했고요. 49년 소독기본법도 독일 민족은 자결권을 통해 독일 통일을 완성한다 되어 있고요. 그 당시 부시 대통령도 통일은 독일인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독일 통일에 우려치 않는다. 고르바초프도 독일인들이 자결권 행사를 원하면 소련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반도 장래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 중심의 원칙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 문제는 한국 문제다. 저는 이제 이 명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유엔에 있을 때 모든 유엔 총회나 안보리에서 북한 어젠다를 다룰 때, 그건 이제 북핵 문제나 인권 문제겠죠. 논의 시에 항상 저희 그 한국이 참석을 했습니다. 안보리 규칙은 안보리 이사국
15개뿐 아니고 그 이슈를 에 직접 당사자가 되는 국가는 참석을 해서 의견을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북한 문제는 한국 문제다라는 인식하에 늘 요청을 하고 늘 인바이트 초청을 받고 참석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비핵화 문제, 평화체제 문제, 통일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임을 구체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독 과정에서도 소독이 외교적으로 2+4 프로세스를 주도한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한반도 장래의 설계자 또는 저자는, 시공자는 대한민국이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장래를 직접 설계한다는 것은 어렵다 생각이 들고, 시리아 문제를 할 때 늘 첫 번째 원칙이 시리아의 장래는 시리아 국민이 결정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한반도 장래는 한민족의 자유의사를 결정한다라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장래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려할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이 상황을 주도하고 외교적 해결을 견지한다. 이것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남북 당사자 원칙을 강조해서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반도 장래는 민족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런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좋을 거고요. 이제 이런 민족 자결권을 통해서 미중 등 주변 사강과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 P5 중에서 역외 주요국, 영국불 이런 나라들의 지지를 확보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47년 이후에 독립된 통일 중국 정부를 추구했던 유엔 결의가 자유의지에 기초한 코리아 독립국가 설립과 평화적 통일, 이거를 이제 추구했는데요. 아직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저는 여전히 미완, unfulfilled 또는 선행인 상태로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연설을 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2012년 왔을 때 해관보 정상회의에 왔을 때입니다. 한국민들은 하나의 국민이다, 하나의 민족이다.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오래된 깊은 갈망이 결국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분단된 반도에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모든 한민족이 갈망했던 그날이 쉽게 오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실수 없이 올 것이다. 그리고 모든 한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가 되고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요지로 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왔을 때는 언젠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 북한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이 의도했던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능한지를 모두에게 보여줬다. 수세기 동안에, 단지 수세기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용기를 갖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그런 탤런트를 통해서 이 전쟁의 상흔을 축복과 부와 또 문화적인 깊이와 또 영적인 깊이로 축복을 해줬다. 그래서 함께 우리는 자유롭고 안전한 코리아, 안전한 한반도, 그리고 다시 한번 합치는 그런 가정들, 이산가족들 보게 되기를 꿈꾼다. 우리의 눈은 북한에 맞춰져 있고 모든 한국 사람들이, 한민족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우리 한민족을 축복합니다라는 그런 말로 같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저희 한반도 주변의 사강 또 북한 문제를 주로 얘기했지만 제가 우리 외교의 미래 과제라는 부분을 좀 잠깐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4강 외교 또 북한 외교가 핵심적인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가 이런 글로벌한 이슈에 대한 우리의 존재감 또 책임성 역할을 계속해서 커져가게 한다면 그것이 거꾸로 한반도 주변에서의 우리의 발언권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국가적인 위상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공공의견인데요. 이 문제는 미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느끼는 이슈일 것입니다. 미국 조야 내에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한국, 일본 또 중국과의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날카롭고 사실은 조금 이제는 좌절적인 그런 내용이 많은데 특히 이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보는 인식에 있어서 어떤 데는 일본에 조금 경도되어 있는 그런 인식을 특별히 예를 들어서 뭐 위안부랄지 역사 문제에 있어서까지 미국이 그렇게 의회 같은 데서요 그런 인식을 갖는 것에서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데 어떤 때는 퍼셉션, 인식이 팩트, 사실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언론이나 또는 오피니언들이 어떻게 그것을 보도하고 얘기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공공의견은 이런 하드 파워적인 안보, 핵 문제 이런 거 못지않게 인식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유엔과 다자주의는 우리가 아젠다 세팅을 하고 가자 문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분담금이 우리가 한 11위권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걸맞는 발언과 어젠다 주도를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역할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조직적으로 외교적인 리소스를 투여할 필요가 있다. 평화 이슈는 뭐 우리가 한반도 평화가 있기 때문에 늘 중요한데요. 요사이는 평화의 지속가라는 sustaining peace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에 있어서 분쟁의 방지, 그다음에 분쟁의 유지, PKO, 그다음에 분쟁 이후에 재건, 건설, 개발까지 전체적으로 평화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되겠다는 개념입니다. 아까 우리 임성배 교수님이 SDG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국제사회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우리 한국도 열심히 참여해서 17개 고을과 169개 타깃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세부적인 목표가 있는데요. 그것을 각국이 개별적으로 또는 합심해서 달성하자는 것입니다. 경제발전과 사회정의, 환경보호라는 3대 필러가 있습니다. 골고루 다 균형 잡힌 발전을 하자는 거죠. 가장 큰 화두는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Leave no one behind. 교육, 여성, 법치, 존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리드하고 있고요. 존엄성이라는 것이 디그니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파리 기후변화 합의도 2015년에 같이 합의됐는데요. 우리는 CO2 유기 배출국으로 GCF나 GGBI 같은 사무를 두고 리더십 역할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난민 문제가 굉장히 호두가 됐는데요. 자기 의사에 반해서 자기 고향을 떠난 소위 forced displacement에 해당되는 사람이 6천만 또는 7천만에 육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유엔의 5개 아젠다, 소위 평화, 개발, 인권, 그리고 인도적 지원, 복지 이렇게 5개 이슈에 모두 해당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은 토탈해서 800명의 난민을 지금 받고 있고요. 레퓨지, 엄격한 의미의 레퓨지, 그리고 1,600명을 인도적 체류, 휴머니테리안 스테이로 받고 있어서 총 2,400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뭐 한국뿐 아니고 모두에게 상당히 어떤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한 것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단기적으로는 미중 간 핵심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웨스턴, 서구의 정원이 아닌가라는 또 성급한 어떤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 중심주의로 회귀할 것이다. 마초적인 리더가 굉장히 엄격한 통제를 하는 그런 국가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포퓰리즘에 빙입할 것이다. 장기 불황이 올 것이다. 소셜 디스턴스를 둘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또 새로운 조인 언택트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탈세계화가 와서 국가가 각각 고립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평가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는 거 아닙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 핸드폰 하나, 우리가 쓰는 이런 IT 기기 하나도 지금 한 나라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셈블리, 또 이동, 물류 이런 모든 것들이 섬세하게 저 가격이 낮은 곳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밸류체인을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람 간의 이동, 모든 무역 기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탈세계화를 너무 성급하게 가져가지는 않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까 잠깐 우리 임성배 교수님이 했지만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교육적인 어젠다라고 보시면요. 이제 지식이나 기술만을 가진 교육이 국제평화와 안정을 못한다라고 하는 방송에서 약간 가치 중심적인 어젠다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이라기보다 유엔의 하나의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유네스코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SDG의 17개 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 또 불평등, 그 다음에 경제발전, 사회정의 모든 부분이 다 만나되어 있는 16번의 평화 정의도 있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계 시민교육 간단 소개하면요. 2개의 인정과 4개의 관계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스코프를요. 인간 존엄성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 시작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또 존엄하다.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라고 하는 세계 인권선언 일조에 기반한 것이죠. 그 다음에 글로벌 헬스,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깊이 또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폭력적 극단주의, 난민, 기후변화, 양성평등 이것이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깊이 어릴 때부터 교실에서 대화와 디베이트를 통해서 이거를 서로 간에 비판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인식이고요. 그거에 기초해서 4개의 관계성을 가진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관용해서 폭력적 극단주의가 서지 않도록 다양성을 존중하는, 여기서 평화를 구축하는 거고, 아주 근 바닥에서부터, 그 다음에 타국가와 타공동체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과 금융을 통해서 공동 번영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 people in need의 공감과 사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플라넷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과 지구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기후변화를 만들고 there is no planet B. 더 이상 두 번째 우리 지구는 없다. 그리고 Earthship과 Citizenship을 동시에 다 가질 필요가 있다.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라고 보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커리큘럼으로 해서 조금 가치 중심의 그런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키워낸다. 이것을 학교 공교육의 커리큘럼으로 집어넣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이거를 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좀 하면 되는데요. 저희의 조금 일반적인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주변 사강에 늘 몰입돼 있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굉장히 위축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쟁국, 약소국처럼 보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뭐 컴플렉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자격지심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역량을 조금 뭐 잘 이해를 못하고 좀 과소평가하는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뭐 뽐내고 어디에다가 자랑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렇지만 조금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의 강점은 완전한 민주주의와 11위 경제, 그리고 침략 역사가 없는 평화, 그리고 보편 가치를 추구하는 열린 사회, 교육과 학문을 중시하고요. K-팝과 영화 등 문화 매력이 있고 정과 국률이 있는 홍익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동성, 창의성, 끈기, 복원력, 투지, 운명성실, 모방을 넘어서 혁신을 주도하고요. 거버넌스, 특허출원이 세계 4위고 코로나 대응으로 K-방역이라는 특징을 받았다. 파이팅하는 민족, 괜찮다고 다시 제기하는 민족, 또 우리 배달의 민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K-의료, BTS 공준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저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드커버를 부족하고요. 각국의 젊은이들이 강압적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그리고 식민 역사가 없는 열린 민주사회와 혁신 기술을 통해서 이런 개발 경험이 중진국가 개도국에 모델을 제시하지 않는다. 네. 30, 50 국가, 그러니까 1년 국민소득 3만 이상, 그리고 5천만 이상의 국가 중에서 7개 국가가 있는데요. 한국이 그런 식민 역사가 없는 국가 중에서 30, 50에 최초로 도달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좋을 거고요. 그래서 문화적 끌림과 호응적 문민 협력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동북아에서도 과거에 우리가 얽매지 않기 때문에 또 충분한 능력과 열린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평화, 가치, 제도를 주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번영과 발전의 롤 모델로 대한민국이 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이 지금까지 성취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또 주변 사관과도 잘 지내면서도 우리가 세계에 좋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또 평화 통일도 달성해서 나중에 우리 통일 한국이 큰 국제사회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또 해야 된다. 그런 또 비전적인 마음을 우리가 모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